안녕하세요. 외국인의 한국 탐방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1973년 8월 8일 오후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망명 중이던 대한민국의 정치인 김대중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입니다. 김대중은 호텔 1210호실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러다 8월 13일 납치된 지 닷새 만에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부터 설명하면서 이야기해보자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4.19 혁명으로 인해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과도기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출범한 제2공화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불과 11달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권은 반공, 친미, 경제 재건 등을 약속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을 탄압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며 공화당 조직 작업을 은밀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중심제의 직접선거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박정희는 그 약속을 깨고 결국 그해 대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같은 해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군사정권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었고 결국 공화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12월 17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연임에 성공한 후 삼성 애헌을 추진하자 전국 곳곳에서 개헌 반대 시위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그러나 박정희는 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68년 5월에 발생한 국민복지회 사건을 이용해 당내 반대파, 특히 김종필 지지 세력을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1969년 9월 14일 새벽 개헌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대선 출마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김대중은 1970년 9월에 열린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통해 김영삼을 누르고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유세 기간 동안 김대중은 이번에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위해 총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대중과 박정희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정책 대결에서 선전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1971년 4월 27일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94만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후로 김대중에게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그의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1971년 1월 27일 김대중의 동교동 자택 마당에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은 야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었어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국회까지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전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김대중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조행덕이 한 진술을 근거로 김대중의 조카인 김홍준, 당시 15살을 구속했어요. 김홍준은 처음에는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자백했죠. 하지만 이틀 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김홍준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의 위협과 가혹 행위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속을 정당화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홍준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같은 해 5월 25일에 치러지는 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지원 유세를 위해 5월 24일에 나섰는데 그날 그가 탄 차량이 14톤짜리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김대중은 목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죠. 이 사고로 김대중은 양팔 정맥과 골반 관절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도 이 사고가 당시 정권의 암살 시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김대중은 자신의 신변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본을 자주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1972년 10월 11일, 김대중은 1971년 5월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다친 고관절을 치료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일본 게이오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중 10월 17일에 비상계엄령과 동시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귀국하더라도 계엄해 국회가 강제 해산되고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투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해외에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신 직후부터 김대중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외신을 통해 유신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호 AI, 줄여서 한민통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초대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교포사회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한편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기 전인 1972년 5월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으로 몰래 보내 김일성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후 김영주를 대신해 박성철 제2부 수상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답방하여 이후락 부장과 2차례, 그리고 박정희와 1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7월 4일에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국 통일 촉진을 위한 원칙에 대한 합의를 담은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유신이 있기 전에도 북한에 먼저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973년 7월 10일, 김대중은 워싱턴에서 미주 한민통을 조직한 뒤 일본 지부를 조직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열릴 반 짤판 박정희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8월 7일에 도쿄 팰리스 호텔 501회 투숙하고 있었죠. 그 다음 날인 8월 8일 오전, 김대중은 택시를 타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2211회 머물고 있던 양일동 민주통일당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후 1시쯤 대화를 마치고 방을 나오던 김대중은 갑자기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 비어있던 2210호 호실에 감금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이 방에서 마취약을 맞고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납치되었습니다. 김대중을 넘겨받은 용금회에 있던 자들은 급히 배를 출항시킨 뒤 김대중을 배 및 선실로 끌고 가서 몸을 새롭게 묶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을 꼼짝 못하게 묶고 눈에는 테이프를 여러 겹 붙인 뒤 그 위에 다시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목과 왼발목에는 각각 수십 킬로그램짜리 돌을 매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의 등에 판자를 대고 몸을 단단히 묶으면서 던질 때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발은 밧줄로 양쪽을 묶어 두었는데 당기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질 계획을 세우면서 소미불을 붙여야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상어가 먹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 따르면 김대중은 당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예수님께 국민들이 불쌍하니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이 바다에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순간 동해 일본 해안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추격해왔습니다. 사건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괴한들은 계획을 변경하여 김대중을 8월 13일 밤 10시경에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 한 주유소 뒷골목에 풀어주었습니다.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나는 집문 앞에 이르러 마치 퇴근하고 돌아오는 가장처럼 초인종을 눌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윤필용 사건으로 잃은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김대중은 여러 차례 박정희가 이 사건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희가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김대중과 그의 지지자들은 박정희가 이 사건을 직접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셨죠. 김대중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기록도 부족하고 증언만으로는 박정희가 직접 지시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독자적으로 또는 과잉 충성으로 이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희가 이 사건을 직접 지시했는지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일본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자 중앙정보부 요원인 김동훈의 지문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양해 없이 김대중을 납치해 강제로 한국으로 압송한 것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8월 23일에 열린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보기관의 관여 혐의, 주권 침해 여부, 김대중의 제도일 가능성, 그리고 일본의 수사 상황 등을 정부 측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이사지 법무성 장관은 내 6번째 감으로 볼 때 이 사건은 틀림없이 우리나라 비밀 경찰의 소행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오이라 마사요시 외무성 장관은 사건에 대해 단정할 수 없으며 박정희의 해명 이후 일본의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납치 사건을 비판한 논조를 올린 요미우리 신문은 대한민국 문교부로부터 1973년 8월 26일에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에 대한 전면 폐국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1973년 8월 25일 한국 대사관에 이상진 정무담당 참사관을 통해 일본 국회나 신문 보도에서 한국 정부의 직원이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다나카 법무성 장관은 이것은 매우 괘씸한 변명입니다. 라고 지적하며 박정희의 태도를 우리 국회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일공사 김재권은 김동훈에게 공작 계획 수립을 지시했고 김동훈의 계획안을 접수한 중앙정보부 차장보 이철희와 해외공작국장 하태준은 이를 검토한 후 해외공작단장 윤진원과 함께 납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김대중을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직접 납치한 사람들은 여러 자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윤진원, 윤영로, 홍성채, 김동훈, 유영복, 유충국 등이었으며 현지 정찰 임무를 수행한 한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당시 중앙정보부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인물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납치 현장에 수많은 유류품과 지문을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앙정보부원들은 원래 양일동이 묵고 있던 2212호실의 건너편인 2210호실을 예약했는데 마침 앞방인 2215호실에 문이 열려 있어 두 방에 나누어 대기했습니다. 그중 2215호실에 우연히 북한산 담배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량의 유류품이 남겨지게 된 것은 김대중을 배웅하던 통일당 김경인 의원과 복도에서 마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납치대원들이 급하게 김대중을 끌고 내려가면서 2215호실에 있던 감시조가 뒤처리를 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감시조는 2210호실 상황을 보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어쨌든 납치는 성공했고 중앙정보부원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도쿄를 빠져나와 오사카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대중을 국내로 실어보낸 것이죠. 윤진원은 이때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면 토막살인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대중을 살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김대중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윤진원, 이후락, 그리고 박정희 모두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76년 말이나
1977년 초에 중앙정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KT 사건 관여 인사 일람표에 따르면 윤진원은 복직 또는 취직 알선이라는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받았고 김동훈은 형식적으로 해임된 후 바로 복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훈은 해직된 지 1년 후 복직되어 8국 부단장에 임명되었으나 일본이 이를 알고 항의하자 원남동에서 직책 없이 부의사관급 대우를 받으며 8년 동안 근무하다가 1982년 말 퇴직했습니다. 1973년 9월 5일 경시청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김동훈 1등 서기관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일본 야당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며 현 단계에서는 주권 침해로 볼 수 없고 한국과의 관계를 변경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1973년 9월 17일 한국 정부는 김대중 납치 사건 수사 자료를 발표하며 용금회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으나 김대중 납치와 관련된 용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일본 정부에 회답했습니다. 이어 9월 20일에는 일본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 불신임안의 제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1973년 11월 1일 박정희는 납치 사건에 대한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의 관여 혐의를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하려는 의향을 밝혔고 김동훈 1등 서기관을 면직시켰습니다. 같은 날 박정희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에게 납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음 날 김종필 대한민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듬해인 1974년 8월 6일 일본 수사당국은 수사보고서를 통해 김대중 납치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으로 김동훈 1등 서기관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8월 14일 박정희는 김동훈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일본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 날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1 한국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부인 유경수가 피격되어 사망했으며 일본 자유민주당의 부총재였던 시나 S사부로가 9월 19일 일본 정부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1974년 10월 25일 일본 당국은 박정희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정희는 1975년 7월 22일 수사 결과에 대해 다시 회답하면서 사건 후 김동훈 1등 서기관의 직위 해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8월 14일 한국 정부는 수사를 중단했고 이후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회답에 따라 1975년 7월 23일 미야자와 기이치 외무성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정기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다음 날 귀국했습니다. 미야자와 장관은 귀국 직후 김대중 납치 사건의 결말이 지어졌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김현국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국 의회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중앙정보부의 소행이라고 증언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1977년 7월 1일 일본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일본 총리 후쿠다 다커가 김형국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발언하자 김형국은 한일 두 정부가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면 더욱 상세한 사실을 밝혀 양국 정부에 죄상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987년 납치 사건을 주도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신동아와 인터뷰한 내용이 담긴 잡지의 인쇄 작업이 안기부에 의해 막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락의 인터뷰가 한일 간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신동아 기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고 동아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외신들에도 알려지게 되어 파문이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안기부가 방침을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공개된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납치 계획 문건
일명 KT 공작 계획 문서를 보면 김대중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고 일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해 동교동 자택까지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납치 공작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살해 계획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초기 공작 계획 수립 당시 야쿠자를 동원해 암살하는 방안과 납치 후 외교 배낭을 통해 반입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작 목표가 살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암살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 목격자 출현 등 상황 변화로 인해 계획이 중지되었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살해 계획을 포기하고 단순 납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게다가 1973년 5월 5일 김대중에게 보내진 익명의 편지에 따르면 최근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선생님을 암살하려는 테러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말로 암살 계획이 없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1906년 2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1947년부터 1974년 사이에 비공개 외교문서를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납치 사건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